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213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213번. 자, 볼게요.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네요. 틀린 거. 알더퍼는 인간의 욕구가 만족 진행과 좌절 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렇네요.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만족 진행 플러스 좌절 퇴행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2번 하우스가 제시한 상황적 리더십 스타일은 지시적, 후원적, 그리고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 스타일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우스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총 리더십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지시적, 후원적, 그 다음에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3번,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봉급, 작업 조건, 상사와의 관계와 같은 위생 요인이 충족되더라도 개인의 만족도는 증대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허시 블렌차드는 리더십의 상황 요인으로 오케이, 이게 틀렸네요. 과학 구조와 지휘 권력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하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름은 개인의 동기 수준이 기대,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맞네요. 부름의 기대 이론. 좋아요. 정답 4번 됐고요. 자, 그 다음 214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의사소통이네요. 그쵸? 1번. 쇠사슬형. 여러분, 쇠사슬형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된 거죠. 의사소통 유형이 요렇게 일직선으로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런 쇠사슬형은 구성원 집단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 아니죠. 사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올라갔다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굉장히 낮은 의사소통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나오네요. 틀린 거는 1번. 수레바퀴형은 뭡니까? 수레바퀴형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감독자가 하나 있으면 이 감독자를 중심으로 모든 종업원들이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수레바퀴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레바퀴형은 사실 이런 다른 종업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다. 맞네요. 자, 그 다음 Y형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요런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보통 요런 Y형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라인과 스텝이 혼합되어 있는 조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빠르게 여기서 조정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정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원형은 태스크포스나 위원회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원형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럴 때는 위원회에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게 원형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완전 연결형은 원형에서 더 이제 뻗어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죠. 완전 연결형은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맞네요.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교재 밑에 문제 필수이론 마스터하기 보면요. Y형의 의사소통 속도가 중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쌤 빠른 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Y형이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릴 수 있으나 또 어떤 다른 의사소통보다는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좀 틀린 게 1번이다 보니까 그래서 1번으로 찍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215번 한번 들어가 보죠.
요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쇠사슬령. 이 각각의 여러분들 내용들을 조금 요걸 좀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직 구조 형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의사소통 유형마다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집중도 정도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구성원의 만족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 세 가지 정도는 각각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21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15번. 비공식 조직은 호송 공장 실험 후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비공식적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송 공장 실험에서 이런 게 있었죠. 호송 공장 실험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선별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회사에서 너희는 요만큼이 팀이야 라고 정해준 그런 거를 그걸 공식적 조직이라고 하고, 반면 공식적 집단이라고 하고, 반면 그냥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비공식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호송 공장에서는 비공식 집단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비공식 집단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굉장히 좀 인간적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터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사실 호송관계 실험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 내용을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결국 비공식 조직, 비공식적 집단이라는 건 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그냥 회사에서 명명해 준 게 아니라 그들끼리 만든 건데, 그들이 어찌 보면 친목 모임처럼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그들의 어떤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끈끈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 생활의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게 종래에는 굉장히 회사의 생산성까지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기 1번. 종업원들의 직무 만족감이나 소속감 등 감정의 논리에 입각한다. 그렇네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게 비공식 조직이다. 맞네요. 2번. 그레이프바인은 비공식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경로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잠깐 봐요. 여기 지금 5가지 있죠. 요게 이제 대부분 공식 조직 의사소통이에요. 공식 조직 의사소통이라면 공식 조직 의사소통 말고 비공식 조직 의사소통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레이프바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프바인은 마치 여러분 그레이프 이게 뭡니까? GRA 그레이프 이게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공식 집단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이프바인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 의사소통에 대한 거 맞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3번 비합리성의 바탕을 둔 조직이므로 공식 조직 책임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아닙니다. 굉장히 비공식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요. 공식 조직에서의 책임자가 꼭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잘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줍니다. 경감시켜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조직 자체가 비성문적이고, 그렇죠. 성문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문서화되어 있는 건데 문서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자연 발생적이죠. 회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리고 동태적 인간관계에 의한 조직이다. 정확하네요. 그 다음 5번에 의사소통 체계와 그 통로를 확장하여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혁신과 자기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굉장한 그들에게 귀속감과 안정감을 많이 주는 조직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정답 3번. 자, 그 다음 216번 한번 볼게요. 집단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볼게요. 다음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거. 비공식 집단이란 조직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조직 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죠. 비공식 집단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비공식 집단이 굉장히 조직의 목표와 잘 일치가 되면 그건 상당한 순기능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표랑 좀 일치되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아주 역기능을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공식 집단이 역기능을 보였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회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두목이 누구냐면 여기에 리더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랑 또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회의 사실상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인데 이 하나회는 뭐냐면요. 육사에서 아주 특정 기수의 몇몇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든 비공식 조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회인데 여러분 그 육사에서 만들어진 비공식 조직이 하나회인데 이 하나회가 결국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국가를 전복시켰죠. 여러분 원래 군인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오히려 전복시키고 국민에게 어쨌든 피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비공식 집단이 역기능을 보였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집단 내 응집성이 높으면 조직의 성과 향상이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응집성을 높여야 된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데 잘 봐요. 응집성이 높으면 조직 성과가 높아진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자, 그 집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할 때는요. 그때는 바로 집단 내에 있는 응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어때요? 이 하나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응집성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그 조직인 육사가 가고자 하는 목적, 군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했잖아요.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역효과를 나타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조직 내의 비공식적 집단은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 매트릭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소시오 매트릭스라는 게 누가 누구한테 자주 메신저를 보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런 관계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자, 그다음 네 번째, 집단의 발전 단계에서 집단의 단합이나 응집력이 가장 낮은 시기는 갈등기다. 그렇죠. 이때는 아무래도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응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해요. 오케이. 5번, 집단의 발전 단계는 총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요 단계 하나 기억하죠. 형성기, 갈등기, 규범기, 성취기, 해체기라고 총 5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요거 하나 암기해 둡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17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집단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집단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지식이 많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많은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좋은 아이디어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의 머리가, 두 명보다는 세 명의 머리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한번 봅시다. 집단 의사결정 시 개인 의사결정에 비해 책임감이 분산되므로 더 높은 위험이 있는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의사결정을 할 때 내 혼자 결정을 하면요. 그 모든 것의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요. 책임도 n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감이 굉장히 낮으니까 좀 더 그렇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더 높으니까 좀 더 위험한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집단 의사결정에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집단 의사결정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리스크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됐죠? 이거 맞네요. 그 다음 애쉬 효과란 사람들이 집단 가운데 있을 경우 심리적으로 집단의 의견을 동조하려는 성향이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애쉬 효과를 의미해요. 우리가 집단 안에 있으면 처음에 그런 생각 없다가도 이 집단이 자꾸 그쪽으로 가면 나도 동조하게 되죠. 그걸 애쉬 효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집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명목 집단법.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죠. 델파이 기법.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 변진법적 토의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네요. 나중에 이 기법들은 아마 인사관리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집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집단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단 의사 결정에서 우리가 집단 사고라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집단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나도 함께 동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집단 사고라는 게 뭐냐? 집단 사고는 집단 의사 결정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일치 추구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으로 선택 안 하면 내가 그쪽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집단적으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집단 사고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집단 의사 결정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18번. 다음 중 집단 의사 결정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나오네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자, 명목 집단법은 명목상 집단일 뿐 상호 간의 대화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얼추 맞는 말인데 가장 틀린 말이 뭐냐?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봐봐요. 명목상 집단이라는 건 집단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일단 모여있기 때문에 집단의 형태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그냥 그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봐봐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렇죠. 줄어듭니다.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명목 집단법이 이런 거라면 델파이 기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전문가들에게 물으려고 해요.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여기 사회자가 한 명이 여기 있고요. 이 사회자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한테 편지로 일단 그 설문지를 보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전문가들끼리는 누가 섭외됐는지를 절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절대 모르게 해야 돼요. 익명으로. 자, 그러면 사회자가 여기 편지를 보내죠. 그럼 전문가들이 거기 편지에 보고 그 설문지에 맞게끔 쭉 답을 적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 답을 줍니다. 그러면 사회자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내온 다시 편지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거에 전체적인 평균적인 자료를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설문지를. 그럼 이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쭉 보고 거기서 내가 혹시나 놓친 게 있으면 아하 그렇네. 그럼 이거를 좀 수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서로 간에 해가면서 계속 해가면서 그들의 어떤 의견이 쭉 한 곳으로 일치해 가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델파이 기법. 그래 한번 볼게요.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을 우편으로 묻고 그 수집된 의견을 요약하여 다시 전문가에게 배분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평하는 거다. 정확하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독립적 의견을 묻고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이런 것도 적어줬으면 참 이 선지가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충분히 맞는 말이긴 한데 델파이법은요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더 정확해요. 익명의 여기 문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익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독립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익명의. 오케이. 자, 3번 브레인스토밍은 뭡니까? 이거는요. 어떤 의견을 뭐 개진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솔루션을 만들 때 남의 의견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디어를 그냥 무작정 쏟아만 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브레인, 머리에 있는 것들을 스토밍 이렇게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보면 브레인스토밍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비판 없이, 오케이, 맞네요. 비판 없이 내놓으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죠. 비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 변증법적 토의법은요. 구성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해내는 겁니다. 즉 변증법적 토의법은 사람들을 찬성과 반대로 무조건 나눠요. 그리고 그들이 찬성팀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이야기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럼 서로의 주장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단점과 장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변증법적 토의법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과 반이 서로 대립을 해서 결국 이것보다 더 나은 합의 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정반 합의 원리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변증법적 토의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에 스토리보딩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스토리보딩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건데요. 볼게요. 스토리보딩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정리한 후 각 의견의 장단점을 토론해 나가는 방식을 하는 것으로서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정답 몇 번이 틀렸다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219번 앞에서 했던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묵살하는 것. 즉, 너가 만약에 평가를 하는 거 그거 안 돼. 무조건 이쪽으로 와. 이거 아까 뭐였죠? 오케이, 요거 집단 사고가 됩니다.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 뭐냐면요. 요거는 의사결정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의사결정 모형 중에 쓰레기통 모형은요. 우리가 집단의 의사결정은 사실 알 수가 없다. 마치 쓰레기통에서 뭘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게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집단 응집성은 뭐였습니까? 그죠? 그들이 뭉치는 정도 말하는 거고요. 리더십 이론 뭐 당연한 거고요. 가치 이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3번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가치 이론 이런 거는 사실 경영 조직론 이론이라고 보긴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나의 그 뭐죠?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이 보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20번. 자, 볼게요. 다음 집단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집단 의사결정 문제가 꾸준히 계속 나오네요. 봅시다. 1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해 집단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고 정보의 교환을 통한 공유가 가능하다. 그렇죠? 함께 결정을 하니까 굉장히 정보 공유나 이런 게 많이 되겠죠. 2번.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단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적안,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폐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집단 의사결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집단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고 뭐합니까? 개인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이것도 맞네요. 4번, 집단 의사결정은 결정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리나 많이 걸리겠죠. 일단 결정되고 나면 쉽게 이행될 수 있다. 왜? 결정만 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그대로 밀고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동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아주 그 실행력은 빠를 겁니다. 5번, 집단 의사결정은 개인 의사결정보다 정확도가 높으면 아니요. 집단 의사결정이 반드시 개인 한 명의 개인 의사결정보다 반드시 정확도가 높다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그걸 바로 중후정치라 그래요. 뭡니까? 우매한 대중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베스트 솔루션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똑똑한 한 명의 정치가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21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한번 봅시다. 프렌치와 레이븐은 권력을 총 5가지, 아니 다시 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2가지가 공식적 권력과 공식적 권력이라서 파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개인적 권력.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뭐 이걸 집단적 권력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공식적 권력은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보상적 권력. 그 다음, 강압적 권력. 그 다음에 합법적 권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 권력은 다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거적 권력, 또 하나가 전문적 권력. 자,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공식적인 집단에서 부여한 공식적인 권력의 첫 번째 보상적 권력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이 권력이 힘이 어디서 발생하냐? 그럼 바로 부하직원에게 내가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권력이 발생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보상적 권력. 두 번째 강압적 권력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이 권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친구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강압적 권력. 마지막으로 합법적 권력은요. 그 회사가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넌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주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법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는 권력이라서 그래서 공식적 권력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하지만 권력은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게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거적 권력이란 건 뭐냐? 그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좀 착하고 그리고 모범적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 인간의 내면적으로 나오는 중거적 권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 사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 이런 권력이 없어도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 말을 알아듣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문적 권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뭐냐? 그럼 당연히 이거 찾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중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2번 볼게요.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집단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찾으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업무의 상호 의존성. 그렇죠. 이게 서로가 굉장히 의존을 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A 업무가 있고요. 여기 B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A 업무와 B 업무 사이에 이렇게 의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걸 서로 안 하거나 혹은 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 아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돈. 그렇죠. 돈도 아주 그렇죠. 유발의 그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지각하냐의 차이도 사실은 갈등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 그렇죠. 자원이 무한정 있으면 이걸 분배할 때 똑같이 나눠주거나 많이 줄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갖겠다라고 하는 갈등이 발생하죠. 하지만 5번의 상위 목표는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발생할 때 이들의 상위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주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결합을 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그렇죠. 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 목표의 설정은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답 5번 했어요. 자, 그 다음 223번. 조직 관리에 있어 집단이나 부서 간 갈등 해소는 중요한 관리 요소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르며 볼게요. 직접 되면 괜찮네요. 서로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어감상의 전달이 잘 안 돼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 갈등 해소인데 상위 목표 좀 전에 했던 거네요. 그 다음 디귿에 만약에 그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갈등이 생긴 거라면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 리을의 상호 의존성을 더 높인다. 아까 상호 의존성이 뭐였습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줄이는 걸로는 아니네요. 정답 몇 번? 기역, 니은, 디귿. 오케이.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224번 문제. 224번은요, 사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한 게 제가 이제 찾아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아리의 창.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갈등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요아리의 창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자,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갈등이 너무 심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너무 없어도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갈등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갈등을 항상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오케이, 맞네요. 맞죠? 요거 맞네요. 그 다음 정답은 지금 2번이에요. 근데 2번은 제가 잠시 후에 요거 설명하고 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 3번에 갈등 해결 방안 중 협력적인 방법은 서로 함께 갈등을 협력하겠다는 게 윈윈이죠. 윈윈. 반면에 이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갈등을 할 때 내가 네 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거야. 이런 것들이 제로섬 게임인데 협력적 방법은 윈윈 정신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4번 갈등 해결 방안 중 무관심, 물리적 분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해요. 맞네요. 무관심한 게 언제까지 그걸 무관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죠. 그렇죠? 자, 5번에 갈등 해결 방안 중 문제 해결이란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간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좀 장기적 해결 방법. 좀 전에 봤던 무관심과 물리적 분리는 이건 굉장히 단기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 지금 갈등 해결 방법 중에 문제 해결 방법은요. 이거는 뭡니까?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보도록 할게요. 요아리 창. 요아리의 창, 다른 말로 조하리 창이라고도 하고 요아리 창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아리의 창은요, 대인관계 스타일이나 대인관계 능력의 개발 방향이나 개인 간의 갈등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요, 잘 봐요. 요아리의 창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요렇게 하고요.
여기서 요 가로축을 이렇게 해서 피드백, 피드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세로축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노출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 노출.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 노출이라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봐요. 자기 노출이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점차 자기 노출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요만큼이 뭐냐면요. 자, 위쪽에 여기가 자기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라서 요게 이렇게 적을게요.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 이렇게 적을게요.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이고, 그럼 밑으로 갈수록 자기 노출이 점차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피드백이란 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타인이 나한테 알려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앞쪽 부분은 피드백이 남들이 나한테 많이 해줬던 부분이고요. 뒤쪽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피드백을 많이 해줬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요 영역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뭡니까? 알려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역시 뒤쪽은 이제 남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잘 안 해준 부분이라서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야, 너 이거는 좀 이런 거 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부분은 나한테 알려진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 말 안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요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요아리는요, 다음과 같은 총 4가지의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공공 영역이라고 그래요. 공공 영역. 그 다음 두 번째, 남은 내 그 행동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걸 맹목 영역이라고 합니다. 맹목 영역. 그 다음 또 뭐냐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요 부분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사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는 거고 남도 모르는 영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미지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요아리의 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요, 결국은 뭐다? 그렇죠. 공공 영역을, 이걸 가장 옆으로 크게, 이렇게 크게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보기 2번에. 갈등 해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요아리의 창에 의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출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치, 미지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공 영역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우리 요아리의 창 하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 점차 커지면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되겠죠. 남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 영역이 자꾸 커져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네요. 자, 224번까지 해서 우리가 집단 차원의 기출 변형 문제는 다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단 차원의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